자, 이제 상업 입지를 보겠습니다. 상업 입지에서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고요. 참고로 보는 정도고요. 상업 입지론에서는 최근 10년간 계속 계산 문제로만 나왔어요. 이론 문제가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계산 문제만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허프나 레일리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13번처럼 출제된 계산 문제가 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오히려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요. 일단 이론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이론으로는 레일리 이론이죠. 지금 레일리 이론도 있고 크리스탈러의 이론도 있고요. 그 레일리의 이론에서는 그 당기는 흡인력이 중심지가 당기는 힘이죠. 이것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처럼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인구에는 비례한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중심지가 그 중심지 크기가 서로 다른 이 두 개가 있을 때 중심지의 경계는 어디에서 나타나고요?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서 나타나죠. 경계가 여기죠. 이렇게 큰 거는 이런 식으로. 경계는 어디 가까이 나타난다? 작은 도시 가까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 레일리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컨버스가 그 13번 계산 문제 있죠. 13번 계산 문제는 이 컨버스라는 사람이 요 경계가 되는 위치를 찾는 방법을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요 위치를.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이게 공식으로 풀지는 않는데 이런 공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거리가 8이다. 8km. 다음에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2700이다. 크기가. 이러면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전체 거리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A 지점에서부터 거리냐, B 지점에서부터의 거리냐, 여기에 따라서 A 지점에서부터의 거리면 A 크기를 쓰고요. B 지점에서부터의 거리 하면은 B 크기를 쓰는데, 자, 그럼 이제 A 크기분의 B 크기 하면은 A 지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자, 이거를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었죠. 300이고 2700이면 크기가 몇 대 몇이에요? 크기가 1대 9죠. 자, 1대 9인데 지금 A 지점에서 당기는 힘과 B 지점에서의 당기는 힘이 경계 지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경계 지점에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크기가 지금 분자거든요.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9거든요. 그럼 같으려면 분모도 1대 9가 돼야 되겠죠. 근데 분모는 거리를 제곱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제곱을 해서 1이 돼야 되고요. 제곱을 해서 9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분자의 크기 B가 되니까. 그럼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숫자는 1이고요.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숫자는 3이에요. 그래서 전체 거리는 요거 거리 요 제곱 밑에 있는 거 거리는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요? 1대 3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 4등분을 하는 거죠. 8km를 4등분을 하면은 한 칸이 2km가 되겠죠. 그러면 3칸은 6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지점이 A 지점으로부터 2km. 제가 계산 문제 풀 때는 공식으로 안 풀고 이렇게 풀었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을 빨리 찾은 후에 제곱을 해서 1,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수를 찾은 후에 전체를 4등분, 1대 3이 4등분 이렇게 하는 건데 공식을 외워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해서 여기가 A 크기가 300이죠. 300분의 B 크기는 2700 이렇게 되고 전체 거리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300분의 2700이면 9죠. 루트 9잖아요. 루트 9는 3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8이니까 4분의 8이 되니까 2 나오죠. 이렇게 해도 이제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우면 공식으로 푸시고
몇 대 몇으로 해서 푸는 게 더 쉬우면 몇 대 몇으로 하고, 둘 다 안 되면 패스하고, 이렇게.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공식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몇 대 몇이 훨씬 쉽죠? 네, 몇 대 몇이 훨씬 쉬워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더 쉽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13번을 어떻게 푸시라고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번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요게 컨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고요. 요걸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허프라는 사람이죠. 허프라는 사람도 이걸 발전시켰는데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면 이 사람은 중심지 위주로 봤잖아요. 레일리는 중심지 위주로 봤어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허프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 소리는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고객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중심지를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얘기를 해요. 두 중심지. 근데 이쪽은 경쟁 점포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요. 경쟁 점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두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다 없다? 장애 요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중심지 사이 고객과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찰계수라는 말을 쓰죠. 또는 시간거리라는 말을 써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시간거리예요. 마찰계수라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 숫자가 레일리는 2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프 이론에서는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바꿔서 출제한 적은 없어요. 이제 늘 2로만 출제했지만 늘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자, 그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들, 지금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 이론들은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고 그래요. 중력 모형.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 따라서 중력 모형이다. 이렇게. 자, 됐죠?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크기는 분자잖아요.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형성될 것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더 가까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안 되죠. 레일리에는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매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게 바뀌어있죠. 허프가 시간거리죠. 그 다음에 레일리는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으로 보아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면 허프는 거시적 분석. 이것도 바뀌어있죠. 서로 바뀌어있습니다. 자, 됐고요. 1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3번은 지금 방금 저 계산 문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상권에 관한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권이란 점포와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 또는 모든 소비자의 공간 선호 범위를 말한다. 맞죠? 이게 이제 배후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권은 배후지 생각하시면 돼요. 배후지.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중심성의 대소에 따라 도시를 상하 계층으로 나누었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맞나요? 네, 중심지 성립 조건이죠. 이게 2번이 중심지 성립 조건. 요거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자, 요거는 뭐 뒤에서도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허프는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에서의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관한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맞죠? 허프는 여러 중심점이 있어도 가능하죠. 적용이 가능해요.
다음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치우쳐 바뀌어 있어요. 크리스탈로도 거시적이에요. 크리스탈로는 한 장 넘기면은 17번에 있어요. 17번에 18번, 17번, 18번 이제 크리스탈러의 이론인데 그 중심지 이론이 크리스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심지가 그 18번의 4번 지문처럼 18번의 4번 지문처럼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동질 공간의 평야에 이렇게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18번의 4번에 그 가정이 나오죠. 동질 공간의 평야, 동일한 교통수단의 이용,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의 균등 분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지금 중심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고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요. 산도 없고 강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래알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고객이 있어요. 그 기호가 똑같아요. 구매력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쌍둥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지가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중심지가 커져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게 무슨 관점이에요? 거시적인 관점.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중심지가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요. 중심지가. 그러면 서로 부딪히면 이제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안쪽에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넓혀야 되잖아요. 넓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서로 겹치는 부분은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그 경쟁이 치열한 부분을 서로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이 중심지 형태가 어떻게 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다면은 똑같은 사람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죠. 사람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탈로도. 그러니까 크리스탈로도 거시 분석이고 레일리도 거시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허프는 미시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1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은 허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15번은 자, 요거 계산 문제와는 다른 형태죠. 요거는 이제 경계를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경계를 묻는 문제는 저렇게 몇 대 몇 해서 저렇게 풀면 돼요. 몇 대 몇을 찾은 후에 제곱을 해서 몇 대 몇이 되는 것을 찾은 후에 그래서 전체를 몇 등분한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이 15번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15번과 같은 형태가 이제 대부분 출제된 유형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근데 원래까지 이렇게 출제될까 좀 그래요. 근데 약간은 좀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 원래 2월인가 3월인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봤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형태 문제 그 이용객수 또는 뭐 점유율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형태와 경계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 크기를 다 주거든요. 크기를 보세요. 여기 3200 여기 1800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주지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2km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3km예요. 3km, 2km 여기서. 근데 여기 인구 10만 명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 10만 명이 다 이쪽 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 인구의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0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6만을 생각해요. 6만을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레일리의 이론 저 공식 그대로 해서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2의 제곱 몇? 4분의 3200 B가 당기는 힘은 3의 제곱 9분의 1800 해서 이거는 800이 되죠. 800 4분의 3200이니까 요거는 1200이죠. 자, 그러면 이제 800과 1200이면 이거 약분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는 다 없애버리고요.
8대 12와 같으니까 이거 또 약분되잖아요. 4의 2배고 4의 3배니까 2대 3. 2대 3은 몇 대 몇? 2대 3은 4대 6과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40% 60%란 얘기예요. 2대 3이란 얘기가. 그러면 40% 60%, 40%는 어느 쪽으로 가고 A 쪽으로 가고 60%는 B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만의 40%는 0.4 하면 46이 24, 2만 4천 명이고 60% 이쪽으로는 3만 6천 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숫자가 몇 대 몇이 바로 안 보일 때도 있죠. 바로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800 더하기 1200분의 800 하면 이제 A 쪽으로 가는 거고 800 더하기 1200분의 1200 하면은 B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점유율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0.4 40%, 0.6 20% 이렇게. 자, 됐죠? 자, 근데 그 해설에 보시면은 357회 쪽에 해설에 제곱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2의 제곱해야 되는데 22로 돼 있고요. 3의 제곱해야 되는데 32로 돼 있죠. 그죠? 16번에서도 10의 제곱해야 되는데 102가 돼 있고 밑에 5의 제곱해야 되는데 52가 돼 있죠.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늘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이게요, 제가 원고를 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고를 넘겨요. 그럼 제가 원고를 넘길 때 이제 로 데이터 형태로 넘기는데 이렇게 해서 넘기면 이게 이제 편집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그 스타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스타일에 덮어 씌운다 그래요. 스타일에 덮어 씌우면 이게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이렇게 돼 버려요. 제가 원고 작업을 할 때는 이걸 하려면은 원고 작업이 손이 더 가요. 이거를 하려면은 그 Alt L을 눌러서 위첨자 해가지고 2를 해서 눌러야 2를 쓰더라도 52가 아니고 5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어렵게 그렇게 해놨는데 스타일로 덮어 씌우면 다시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제일 골치 아파 이게. 원고를 넘기면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 이거. 제곱 있는 걸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 수정해야 돼. 이거 다시 편집해 왔는 걸 다시 내가 원래 해놨는 모습으로 바꿔라 이렇게 다 보내줘야 돼. 제일 힘들어 이게. 근데 놓치면 이게 발견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늘 어디에 이런 게 있는지를 알고는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앞에도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제곱은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불편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17번의 크리스탈러의 정심지 이론에서는 자, 이거는 크리스탈러는 세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크리스탈러는 하나는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 한 개념요. 계층성. 이거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수는 점점 줄어들죠.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죠. 대형 할인 매장과 대형 할인 매장 사이의 거리,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 저차 중심지, 그죠? 여기는 뭐 동네 큰 슈퍼와 동네 큰 슈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성립 조건 앞에서도 나왔죠.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육각형 형태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육각형 형태로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그랬죠. 이게 다수 중심지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평평한 곳에 한 개밖에 없으면 계속 원형으로 커져가겠죠. 경쟁 점포가 없으면. 그러면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이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크리스탈러 이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7번의 1번을 보시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맞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등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는 보세요. 이게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교통 조건 똑같고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뭐 시장 조건이나 교통 조건이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형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요. 5번이 틀렸어요. 자, 뭔 소리냐면 이 중차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차 중심지 속에 다시 뭐가 있어요? 이런 저차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저차 중심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저차 중심지가. 근데 중차 중심지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또 중차 중심지가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커다란 또 고차 중심지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고차 중심지가 있어요. 근데 중차 중심지가 이 고차 중심지 가까이 있는 중차 중심지도 있고 고차 중심지에서 먼 중차 중심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차 중심지가.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차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저차 중심지가 좀 더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이쪽에 저차 중심지는 많아도 여기 이 고차 중심지가 당기는 힘 때문에 고차 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중차 중심지가 갖고 있는 저차 중심지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자, 아무튼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1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19번에서는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 4번 지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건 뭐 앞에 나왔던 거 하고 유사한데 이제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거니까 CST 기법 하는 거 있죠. CST. 자, CST는 영어로 커스터머 스포팅 테크닉 이렇게 돼 있죠. 커스터머가 고객이라는 단어예요. CST 고객. 스팟이 뭐예요? 스팟이 뭐죠? 스팟이 점이죠. 점. 스팟이 점이죠. 점. 스팟이 점이에요.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 그게 뭐 스포트라이트가 뭐예요? 스포트라이트. 무대에서 배우가 올라오면 그 배우만 비추는 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폿이 점. 고객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땐 분포 기법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저는 점찍기 기법 이렇게 점찍기 고객 점찍기 기법.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중심지가 있으면 이 중심지 주변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뭐 100m면 100m, 200m면 200m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이걸 무슨 문이라 그래요? 격자문이라고 그러죠. 전통 창호문이. 전통 창호문이 이렇게 해놓고 자 고객 조사를 해야 돼요. 설문조사 하듯이. 옛날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비용 별로 안 들어요. 옛날에는 일일이 고객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객이 지출하는 거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있는 위치를 찍어요. 고객의 주소. 고객의 주소를 이렇게 찍어요. 이게 대형 할인 매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 할인 매장 주변에 고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요즘은 다 뭐가 있어요? 적립카드가 있죠. 적립카드 딱 긁는 순간 어디에 사는 누가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 썼다는 게 다 기록을 바로 한순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비용이 많이 절감되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쓴 그 지출액을 다 더해요. 금액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매출의 60%가 될 때까지 다 더해서 범위를 정해요. 이게 1차 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90%가 될 때까지 다 더해요. 이게 2차 상권이에요. 자, 이러면은 그 격자별로 인당 매상고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고객들이 구매한 것을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은 전자제품 쪽에 주로 매출이 발생했고
이 사람은 식료품 쪽에 주로 매출이 발생했고, 이 사람은 의류 쪽에 발생했고, 이 구매 패턴을 보이죠. 구매 패턴을 보이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의 무슨 이 판촉활동, 프로모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때 DM을 발생하는 거죠. 또 의류 쪽에 주로 매출이 발생한 사람은 그쪽에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만 그 DM을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상권의 규모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CST 기법이에요. 고객 점찍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CST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자, 이제 20번은 요거는 이제 이것도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19번이나 20번이나 한번 지나가는 길에 설명드리는 정도예요.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공간 균배 원리라는 건데요. 이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상권을 분배하는데 그 2번, 3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에요.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또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자, 그러면 교통비 탄력성 이거 뭐예요? 교통비에 따라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교통비가 늘어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거는 교통비 탄력성이 큰 거고, 교통비가 늘어날 때 수량이 별로 안 변하면은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거고, 이렇게.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교통비가 늘어난다 이 소리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리가 멀어질 때 별로 수량 변화가 차이가 없어요. 멀어도 사러 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교통비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사람들이 사러 가니까 수량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사러 간다고요. 그러면 교통비 탄력성이 어떻다? 작다. 멀어도 사러 간다 이게 뭐예요? 별 차이가 없다. 그럼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점포가 고객들 따라갈 필요가 없이 점포가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도 고객들이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도.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시입지 현상을 보여요. 근데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면 교통비가 늘어날 때 사람들이 수량을 크게 줄여버려요. 수량 변화가 크다고요. 교통비가 늘어나면 사러 안 간다 이 소리예요. 이러면 사러 안 가니까 점포가 사람들 있는 근처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 이렇게. 고객들 따라, 수요자들 따라. 됐나요? 그러면서 탄력성이 크면 분산입지,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입지 현상을 보인다.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외우시면 돼 그냥. 이건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작은 집으로 기억하세요. 작은 집으로.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 무슨 현상? 집심입지 현상이다. 작다 못해서 교통비 탄력성이 0이 돼버리면 집심 하다가 중앙이 돼. 중앙. 교통비 탄력성이 0이 되면은 중앙.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0이라면 작다 못해서 한가운데 중앙이 돼야 되는데 분산입지에서 틀린 거예요. 자, 됐고요. 그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는 자, 21, 22 뭐 집심, 집집 국산 전선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1번 형태는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그 구체적으로 점포 유형을 묻는 거는 중요도가 조금은 낮고요. 그 22번 같은 형태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뜻은 알아야 돼요. 집집 국산 전선편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집집 국산 전선편. 이거는 집심성 점포고요. 집재성 점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고요. 산재성 점포죠. 전문품점이고요. 선매품점이고요. 편입품점이에요.
전문품점은 이 키워드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멀어도 사러 가겠죠. 멀어도 사러 갈 것이니까 집심입지 현상을 보이고요. 선매품점은 특징이 비교 후 구매예요. 비교 후 구매하기 때문에 집재성 성격을 하죠. 비교하려면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이럴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편의품점은 산재성 점포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되는 정도니까요. 2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2번에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서로 모여 입지라 그랬죠.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집심성 점포는 반드시 배후지 중심이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얘는 중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전문품점은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의 입지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한 유형 점포.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됐고요. 나머지는 뭐 23번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24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26번, 27번은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이거는 패스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옛날에 그와 관련돼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중요도가 낮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나머지 뭐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시고요. 마케팅을 좀 보겠습니다. 366쪽의 마케팅. 자, 이 마케팅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주제죠. 여기서는 주로 출제되는 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은 시고관하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지고요. 각각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요거는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된다 그랬죠? 출제 유형을 알면은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하면서 설명은 고객 점유 마케팅에 대해서 하거나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하면서 여기 있는 걸 설명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묻는 패턴이 단어 뜻을 알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란 해놓고는 내용은 여기 표적시장 선정 내용을 써놓고 또 표적시장 선정이란 해놓고는 차별화 내용을 써놓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뜻을 제대로만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은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세분화하는 거죠. 수요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는 뭐 성인, 아동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는 고객 행동 변수, 고객 특성 변수 이렇게 해요. 고객들이 행동하는 거나 또는 고객들의 그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눈다 그래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고객의 특성이에요. 몸집이 있는 사람, 몸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도 고객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예전에 그 여고생이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엄청 몸집이 있는 여학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살려고 몸에 맞는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다 못 구하니까 아예 자기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차려버린 거죠. 그래서 몸집이 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걸 차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장 세분화가 된 거예요. 그 이제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그래서 수요자층을 따라 나누는 거고, 이거는 표적을 정하는 거죠. 타겟. 나는 뭐를 타겟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거죠. 기존에
그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서 상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과는 차별화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차별화를 몇 가지를 섞는 거예요. 네 가지를 섞어야죠. 이 네 가지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가지를 섞어 놓고요. 다음 중 4P 믹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 촉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홍보 촉진 자리에다가 요거 이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요거 차별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것도 P잖아요. P. 요 프로덕트 P, 프라이스 P, 플레이스 P, 프로모션 P. 포지셔닝이거든요. 포지셔닝 이게 P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물론 영어로 출처한 거는 아니고 차별화를 해놓고 이렇게 속에 영어는 따로 써주긴 써주죠. 그렇게 해서 4P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도 질문했으니까 항목들도 외워야 되죠. 근데 어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여기 글자가 두 글자, 네 글자 다 짝수죠. 차별화 세 글자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하더라니까. 세 글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글자 들어가면 아무튼 이렇게도 물었다고요. 이렇게도. 다음에 고객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의해서 아이다 원리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러죠. 자, A가 이제 그 주목하고 흥미를 갖고 그다음에 욕망을 갖고 액션 행동을 하죠. 이 고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접근을 달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 있으면 이렇게 오고 이 상태 있으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중개사법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중개사법에서도 이거 나오죠. 클로징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다들 2,000원 안 하나 봐요. 클로징을 시도하는 건 이 디자이어, 욕망 단계에 있을 때, 살까 말까 막 이런 욕망 단계에 있을 때 클로징 이제 계약서를 들이밀어야지. 이 단계 있는데 계약서 들이밀어 버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라는 얘기죠. 아무튼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고객 전용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고, 이 시장 전용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죠.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 지속적 관계.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 이거는 이제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그러죠. 브랜드 문제.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부동산의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이라는 게 강조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이라는 게 강조된 거는 한 십몇 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마케팅이 필요 없었거든요. 왜 필요 없었을까요? 안 해도 잘 팔리니까. 마케팅을 안 해도 잘 팔리니까. 왜? 집이 부족하니까. 그전에는 집이 부족하니까 분양하면 다 100% 완판이에요. 완판. 선분양할 때 다 완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90년대까지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 있었잖아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90년대거든요. 집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집이 이제 남기 시작한 이제 1가구 1주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죠. 이제 점점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 제일 먼저 치고 나간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그전에는 아파트 이름도 다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대림아파트 이렇게 불렀죠. 근데 드디어 삼성이 레미안으로 치고 나갔죠. 레미안으로. 그것도 그게 영어 같은 느낌인데 영어가 아니잖아요. 왜 이 써놓으면 그냥 레미안 이렇게 되는데 이 레자는 올레자고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고 안은 편안할 안자죠.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과 어떤 영어 느낌의 어떤
굉장히 센스 있는 이 이름 이제 장명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이캐슬이니 뭐 아이파크니 뭐 롯데캐슬이죠. 롯데캐슬, 아이파크, 무슨 푸르지오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들이 그냥은 안 되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객들한테 뭔가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자, 일단 1번을 보시면은 근데 이 문제를 들어가면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